안녕하세요. 좋은 4월입니다. 자, 오늘은 276쪽 나갈 차례죠? 교재 267쪽. 276쪽. 중개보수 나갈 차례 맞죠? 자, 중개보수 작년 시험에 출제가 안 됐죠? 31회 때 두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작년 시험에 신 걸로 일단 보이고, 올해는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왜요? 계산 문제를 너무 낸 지가 오래돼가지고 27회가 마지막이었는데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겠죠. 계산 문제는 서비스 문제 그냥 맞춥니다. 뭘 겁내하세요? 자, 그러면 276쪽에 중개보수 나갑니다. 이 개업공사의 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죠. 중개보수가 있고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있죠. 이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실비예요. 그래서 중개보수와 실비는 전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요. 절대 보수 초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럼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중개보수 청구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자주 내는 건 아닌데 이론적으로 이해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권리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에요.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하는데 4월 5일 날 중개 의뢰했어요. 그다음에 토지를 구해달라고 의뢰한 날짜가 4월 10일이었거든요. 둘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4월 15일 날 성사가 됐어요. 잔금은 5월 15일 날 체류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개공 A의 중개로 말미암아 이 토지에 대한 거래가 성사가 됐거든요.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이 보수청권이 언제 발생이 되고 언제 행사되며 언제 소멸되는지 따져보자 이거요. 갑에 대하여 따집니다. 갑에 대하여 보수청권은 4월 5일 날 중개 의뢰할 때 발생했다. 아니다. 계약 체결할 때 4월 15일 날 발생됐다. 아니다. 잔금일인 5월 15일 날 발생이 됐다. 자, 언제 발생해? 1, 2, 3번. 예? 1번. 자, 1번은 이제 아시는 분은 이미 이제 감을 잡고 있는 거죠. 보수를 달라고 했으면 권리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4월 15일 계약 체결일을 보신 분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중개 완성 시점은 계약 체결이라고 그랬죠.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완성된 것이니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신 분은 이제 행사 시점을 보신 거예요. 그럼 달라고 했으면 권리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이 행사 시점 또는 이 전에 권리는 성립이 돼 있어야 돼요. 발생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중개보수청권은 발생은 중개 의뢰받을 때 발생한다. 즉 중개 계약할 때. 그러면 요거 각과는 4월 5일 날 발생한다는 얘기죠. 일과는 4월 10일 날 발생합니다. 그죠? 다음 이제 행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행사할 수 있죠. 중개 완성은 계약의 체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 시에 이제 행사라는 거예요. 그럼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언제 주고 있어요? 잔금. 그러니까 이때 발생이 되고 이제 우리가 지급 시기만 지금 잔금으로 밀쳐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전액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의 이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보수를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멸과 연결되는데 이 보수청권은 개공의 고의과실로 체결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소송 제기된 사실을 숨겼어요. 그래갖고 계약이 성사됐는데 9일 을이 알게 됨으로써 이 계약을 깨버렸다. 그러면 개공 A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받은 금액이 있다면 돌려줘야 돼요.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해제했다. 이때는 소멸해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개공의 고의과실이 아닌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의뢰받을 때 발생하고 계약 시 행사하고 그 다음에 소멸은 개공의 고의과실이 아니다.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수청권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 이제 다 읽어봤고요. 그러면 277쪽서부터 지금 설명이 엄청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중개보수의 범위로 들어갈까요? 281쪽.
자, 그럼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면요. 중개보수의 범위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 두시는데, 거기 법제 32조 제3항이 실려 있어요. 그 법문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갖고 대통령령에 서 있잖아요. 그 당사자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잔금일로 해놨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랬어요. 사항을 보겠습니다. 사항. 주택. 동그라미죠, 이거. 주택 동그라미고.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2항에서 같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로 한다. 시도에 밑줄 그시고요. 조례로 정하고 밑줄이에요.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 조례로 최종 정한다는 얘기죠. 다음 주택외라는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주택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밑줄이에요. 자, 그럼 이 정도 해 놓으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한 장을 넘어가서 이제 중개보수의 한도 설명이 쭉 돼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중개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했죠.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의로 구분한 거예요.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뭘로 정한다고요? 시도조례예요. 시도조례입니다. 그럼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국토부령은 일방한도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보고요. 다음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국토부령이 직접 정한다. 주택이 아닌 물건은. 자, 그래서 이제 일방한도를 그 국토부령이 지금 정해놨는데 국토부령은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OP와 OP외로 나눴어요. 그러면 오피스텔 모든 OP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의 OP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갖춘 걸 얘기해요. 이게 이른바 주거용 OP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그럼 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 이거 85제곱미터를 평으로 한 사람이 이게 몇 평 나와요? 25평. 여기다 0.3025 곱하면 되는 거예요. 0.302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평이 되는데 대충 0.3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평 정도 된다. 그럼 전용 25평이라면 아파트라면 이제 32평이나 35평이 되는데 오피스텔은 공용 면적이 넓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85제곱미터짜리는 거의 이제 분양 면적은 40평이 넘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 계약이었잖아요. 그럼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일방이다, 쌍방이다? 예? 일방유일이죠, 이거? 일방유일입니다. 그러면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쌍방 모두를 중개한 것을 실무에서 이거 뭐라 한다고요? 양타. 양타를 친 거예요. 그럼 양타 치게 되면 1%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는 매매 교환 계약은 이제 0.5%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 0.4%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받는 거죠. 확정유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일방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원래 OP가 0.9%였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반토막 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위 오피스텔 외유, 주택 외 중사물이에요. 그러면 오피스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라든가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상가가 있죠. 토지도 있죠. 임목도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그럼 이거 나머지는 거래 유형, 거래 금액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기간 임대차 구분이 없고요. 금액 기준도 구분이 없습니다. 일방 최고 몇 프로? 0.9%예요. 0.9%입니다. 그럼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거래 금액의 1.8%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고 이제 0.9%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가를 임대차를 중개했던 매매를 중개했던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일방 최고 0.9%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도 체계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표를 게시를 해야 되죠. 그럼 게시를 할 때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게시하면 되고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본인이 받을 한도를 명시하래요. 명시하여 게시를 해주고 이 게시된 유효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럼 중개보수의 최저 한도는 있어요, 없어요? 최저 한도는 없죠. 이거는 최고 한도 체계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방 유일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주택에 대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한다고 했는데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우리 교재 지금 282쪽에 별표 1 그래갖고 그 표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국토부령이 정해놓은 우리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그 표예요. 그럼 이거 국토부령이 정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암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는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니까 숫자를 일단 감은 잡아두는데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만 잡아두시는데, 자, 주택이에요. 이거는 주택이고요. 지금 일방한도 체계로서 주택의 매매 교환, 임대차로 구분했고요. 거래 금액은 5천, 2억 미만, 9억 미만, 12억 미만, 15억 미만, 10억 이상 이렇게 나눠졌죠. 임대차도 5천 미만, 1억 미만, 그 다음에 6억 미만, 12억 미만, 15억 미만, 10억 이상 이렇게 나눠졌어요. 금액이. 그래서 이거 매매 교환은요. 어이구로 기억하세요. 어이구. 5, 2, 9. 감 잡았어요? 출발은 0. 이건 6으로 합니다. 0.6으로 0.6, 5, 4죠. 그래서 어이구 1, 2, 2로 어이구 1, 2, 2로 이렇게 가고 15억 이상이에요. 이거 임대차는 516이에요. 516. 감 잡았어요? 516. 그 다음에 1, 2, 2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은 임대차는 0.5로 가고 있죠. 매매보다 0.1% 낮죠 지금. 그래서 6, 5, 4 어이구 6, 5, 4.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1, 2, 6. 그러니까 다시 5, 6, 7로 올라갑니다. 그럼 15억 이상이다. 다른 건 몰라도 15억 이상이었을 때 최고가 몇 프로? 0.7%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516이죠. 6, 5, 4로, 5, 4, 3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2, 2로. 그러니까 4, 5, 6으로 가요. 그럼 15억 이상이면 최고가 몇 프로? 0.6%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0.9, 0.8이었죠. 근데 낮춰버린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0.7, 0.6으로 갑니다. 그럼 주택은 금액이 어쨌든지 간에 매매 교환이었다. 최고 0.7%죠. 그 다음에 임대차는 최고가 0.6%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한도액도 있어요. 그래서 한도액은 이건 일단 2580입니다. 그래서 25만 원, 80만 원 한도로 하고 있고요. 임대차는 2030이에요. 숫자 감 잡았죠? 이 정도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국토부령이 이렇게 정해주고요. 이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다시 정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시도조례가 이거 다시 정할 것 같아? 안 정할 것 같아? 안 정할 것 같죠? 이게 너무 상세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일단은 이해해 두시고, 선거 끝나야지 움직일 거예요. 선거 끝나기 전에는 안 움직이지. 절대. 맞죠? 왜 그런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는 교재에 지금 쭉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냥 먼저 보고 이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개보수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우리는 일방한도 체계니까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산출된 보수액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시도조례가 틀렸다. 그러면 이때는 사무소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인천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를 두신 우리 개공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소개했다. 그럼 보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문제인데, 이때는 원래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물건지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물건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모두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고, 손님은 지금 여기 서구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사무소에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게시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실내보호 차원에서도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수의 시도조례가 틀리면 이때는 중개사무소로 통일해요. 아주 잘 묻습니다. 제일 잘 묻는 내용이에요. 그럼 분사무소에서만 주택에 대한 거래가 써야겠다. 분사무소.
분사함수라면 어디겠습니까? 분사함수 기준으로 가야 되죠? 주된 함수로 가면 안 되죠. 그 분사함수에는 그 분사함수가 있는 시도 조류가 게시가 되어 있을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그럼 이 내용은 283쪽에 써 있다는 얘기죠? 그 283쪽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3번에. 중간에 찾았어요? 거기 있고.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내려갑니다. 이제 복합 건물인데, 복합 건물. 이거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면, 1층이 상가였고, 2층이 주택이었어요. 이걸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가주택이라는데, 그럼 이것이 각각 구분 건물이었어요. 그럼 구분 건물이라는 얘기는 상가 등기 따로 돼 있고 2층 주택 등기 따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주인분이 한 명이라도 이때는 가액을 나눠가지고 계약서를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등기필증 만들 때도 등기 권리증 만들 때도 우리가 쓴 계약서가 바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따로 써주는 게 좋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독 건물이었다는 얘기죠.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이었다. 이걸 통건물이라고 그래요. 실무에서. 통건물. 그럼 이걸 중개했을 때는 주택의 중개보수율과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주택의 면적을 기준했어요. 주택의 면적을 기준하여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부분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근데 왜 주택을 기준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다. 그럼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한다. 그럼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도 50이고 상가도 50이었다. 같다면 뭘로 간다? 주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과목에서 이상이냐 미만이냐 거의 주의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개보수에서는 이상이냐 미만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둘이 면적이 같다면 뭐로 간다고요? 주택. 이렇게 얘기하세요. 둘이 면적이 같다면 주택으로 간다.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하여 뭘로 가야 돼요? 상가로 가는 거예요.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를 상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 두시고. 그럼 이 내용은 287쪽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뒤에 있어요. 뒤에. 거기 그래갖고 그 287쪽의 맨 밑에 겸용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복합건물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또 이해해 두시고, 요것도 아주 잘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개보수 한도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다, 별도다? 별도예요. 그러면 법정 중개보수 산출된 보수가 만약에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인데 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일반 과세자예요. 그럼 부가세 받아야 되죠? 몇 프로? 10%.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과세가 되면은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 된다고요? 8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 과세로 돌아버려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284쪽에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 요 판례 아주 잘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게 이미 알고 있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이었어요. 그럼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선 그 약정은 무효다. 전부가 무효가 아니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이게 그래서 284쪽에 이 내용은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중개보수의 계산, 이제 계산 연습을 하는데 교재는 286쪽으로 갑니다. 보수의 지불 시기가 벌써 나오네? 288쪽에. 그럼 뭐 보수 지불 시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계산 문제 연습해 봅니다. 그럼 일단 산식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율을 곱합니다. 그럼 이제 중개보수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주택의 경우는 한도액이 있었죠. 2580, 2030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도액과 비교해 항상 증금액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액이 더 컸다 한도액을 받아야 되고 한도액이 더 컸다 산출액 받아야 되고 둘이 같으면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이때 이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럼 거래 금액을 뭐로 할 거냐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이었죠.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으로 하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자, 그러면 아파트입니다. 매매가 1억 8천짜리였다. 그럼 1억 8천짜리는 유일이 어이구였죠? 어이구. 529. 그러면 5천 이상 2억 미만은 654니까 0.5%. 감 잡혀요? 자, 그래서 0.5%. 그러면 90만 원 계산되거든요. 근데 이거 2580이 걸렸죠, 지금. 80만 원 한도액이. 그럼 80만 원입니다. 그럼 80만 원 쌍방 각각 받아야 되지. 90만 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90만 원 받으면 몇 년 징역 간다고요? 1년 징역 갑니다. 1년 이하 조건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 문제 없고. 다음 이제 상가였어요. 2억짜리 매매였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몇 프로? 0.9%. 이거 주택을 지휘하고 나머지 이제 다 0.9%죠. 자, 0.9%입니다. 그럼 0.9% 때리면 2918, 1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타 쳤다면 360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다음 85제곱미터 이하의 OP예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매매였습니다. 2억이었어요. 자, 그럼 몇 프로? 0.5%.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짜리 0.5%죠. 임대차 등은 0.4%. 그럼 이제 100만 원입니다. 이거. 오피스텔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낼 때도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요율을 제시를 안 해버려요. 주택만 요율을 제시합니다. 주택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 10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문제 없어요. 매매. 자, 그런데 이제 점유계정을 따져보겠습니다. 점유계정. 민법 시간에 우리 점유계정 공부한 적 있죠? 점유계정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중개했어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지금. 이게 점유계정이다. 팔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점유계정인데, 그럼 이때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따로 써지지만 이때는 매매만 적용하여 받아라 이랬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통상 뭐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은 안 주겠죠. 안 줄 텐데 어쨌든 이 경우는 매매만 적용하네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동일 중개대상물이어야 돼요.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여야 됩니다.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여야 돼요.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를 함께 했다. 그럼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감 잡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다. 그럼 이때는 매매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점유계정의 경우에만 매매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예는 흔치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다고 그랬죠. 자, 갑, 을 사이에 매매를 중개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병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을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받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점유계정,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에 된다. 그러면 이제 매매만 적용한다. 이때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그 286쪽에 동그라미 2번에 동일 당사자 간 중첩계약이라고 돼 있죠? 이게 점유계정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이미 이제 민법에 여러분들이 탄력을 조금씩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이 점유계정의 경우에 갑이 을한테 아파트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았잖아요. 이 갑은 대항력 언제 취득해요? 대항력 언제 취득합니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제? 대항력 언제 취득해요? 등기 치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서부터 취득하죠? 맞습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틀렸나 했잖아, 지금. 자,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 갑은 대항력 취득하는 거죠. 이미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언제 취득하는가 문제가 됐는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 취득한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였고요. 그럼 교환계약으로 분양권 매매부터 볼까요? 분양권? 그럼 이 분양권은 분양금액이 있죠. 근데 절대 분양금액으로 하면 안 돼요. 분양금액으로 하면 안 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에요. 이게 기납입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이에요.
여기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 금액을 합니다. 그럼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P라고 부른다 했어요. 이 P라고 그랬죠? 이거 프리미엄 할 때 P고 이 P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래서 이제 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간다.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 5억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고요. 1차 중도금이 1억이 납입이 됐고 여기에 P가 5천이 붙었다. 자, 그럼 총 거래대금 얼마? 2억이 되는 거예요. 총 거래대금은 2억이 됐다. 이게. 그럼 2억에 대한 아파트율을 적용해야 되죠? 아파트 매매율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5, 2, 9였죠. 2억 이상 9억 미만이에요. 그럼 딱 2억이면 6, 5, 4에 걸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어이구니까 5, 2, 9니까 2억 이상 9억 미만. 그 사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딱 2억에 걸렸자면 이거는 6, 5, 4. 2억 이상 9억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0.4%. 그럼 80만 원 계산됐고요. 이걸 쌍방 각각부할 수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물건이 만약에 상가였다. 그럼 상가 역시 총거래대금은 2억이 되는 거 맞죠? 2억이 되는 거 맞고 여기다 0.9%가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180만 원 쌍방 각각부할 수 있고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5P였다. 5P였다면 이것도 역시 거래금액은 2억이고 곱하기 0.5% 그럼 100만 원 쌍방 각각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비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요따구로 해석을 해놓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분양권 전매 개공들 전부 다 불법행위자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철저히 이걸 숙지하는데 요거 판례 잠깐 소개하고 갑니다. 거기 한 장 넘기시면 판례가 나와요. 거기 그저 288쪽에 1번 판례 있죠. 분양권 전매 알선 시의 중개보수 산출 기준. 거기 잠깐 보시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의 거래가액이라 함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즉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 이것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래서 밑줄 그으면 되죠.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 합한 금액. 이게 이제 거래금액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자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 말만 안 했으면 내가 승질이 들났을 텐데 이건 거래 관행도 아니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죠. 법 논리를 맞지도 않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분양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 판례에서 했던 얘기가 법률의 착오 얘기를 했어요. 요 내용이 빠져버렸는데 지금. 법률의 착오. 그러니까 이제 법률의 착오라는 게 뭐냐 하면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거.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착오란 거예요. 이게 법률의 착오라고 그러는데 법률의 착오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에. 그래가지고 개업공사가요. 분양권 거래 중개를 하면서 요거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보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공이 주장하기를 내가 법률의 착오를 했다. 즉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주장했습니다.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어요. 이 점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어요.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메모만 해놓으세요. 안 써놓은 사람은 거기 그 옆에 여백이 있죠. 좌측에. 그거 판례 앞에다가 법률의 착오 X라고만 딱 메모해놨어요. 알아만 두시라고. 요약집에는 물론 실려 있어요. 이 판례 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이거 보수 초과로 처벌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분양권까지 연습을 해봤고 이제 교환계약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교환계약입니다. 그럼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2개 나올 수 있죠. 다시 앞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287쪽으로 온 겁니다.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2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큰 것 기준입니다. 거래금액이 큰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4억짜리하고 만약에 아파트 5억짜리를 맞바꿨어요.
그럼 이땐 큰 것 기준이니까 아파트 5억짜리 기준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5억짜리를 줬으니까 4억짜리 있는 사람은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묻니다. 그럼 5억은 2억 이상 9억 미만이에요. 0.4%죠. 6, 5, 4. 그러면 0.4% 곱하게 되면 200만 원이죠. 이거를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교환계약은 큰 것 기준이다. 이걸 명심해 두시고. 그럼 이 경우에 4억짜리 주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플러스 1억을 민법에서 뭐라 한다고? 보충금이라 한다. 보충해 줬죠, 지금?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충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순수가액만 비교가 큰 것 기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래금액이 큰 것 기준이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환계약을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교환했을 때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큰 것 기준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5억짜리를 맞바꿨다. 그럼 이때는 거래금액 둘이 같죠. 근데 요율치가 서로 틀리죠, 지금. 서로 틀립니다. 그럼 이때는 뭘 기준해야 되겠어요? 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각각 계산해서 보수가 높게 나온 걸 봤습니다. 각각 계산해서. 그럼 여기 5억짜리는 지금 200만 원 나오죠? 상가 5억짜리는 보수가 얼마 나와요? 450만 원.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는 게 맞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요율치가 다른 물건끼리 교환은 예전에 우리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이 보수율이 높은 걸 적용해라 이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하여 높게 나오는 걸 받는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실무적으로 교환계약은 소개하라고 하지 말라겠죠. 10중 8구 실무에서 사기로 고소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교환을 할 때 안 팔리는 땅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끼워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환은 중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럼 교환은 큰 것 기준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임대차 계약으로 내려가는데 요 임대차 계약 중에 월세가 없는 걸 우린 전세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이제 전세는 전세금으로 하면 되죠. 뭐 거래금액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역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그러면 아파트 전세가 8천짜리였어요. 8천. 그럼 최고율 교환합니다. 이게 8천, 5천 이상, 516이었죠, 임대차는. 516. 그러면 5천 이상 1억 미만은 543이죠. 그럼 0.4%. 0.4%입니다. 그럼 4832만 원 나오는데 요거 한도액 있죠. 2030. 한도액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 한도액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3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2만 원 더 받으면 1년 징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상가 전세 8천짜리였어요. 8천짜리. 그러면 최고율로 가면 0.9%. 그럼 7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였다. 그러면 이거 8천짜리 곱하기 0.4%. 오피스텔 임대차 85제곱미터 이하짜리 0.4%죠. 매매기간이 0.5%고요. 그러니까 0.4%. 그럼 32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문제 없죠? 자, 문제는 임대차요. 자, 임대차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삼느냐? 임대차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보증금 5천이에요. 월세가 3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럼 거래금액이 이렇게 되죠. 5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한다. 이렇게. 그럼 요 금액이 3천 나오죠. 그러면 이거 8천이 되는 거죠. 8천만 원짜리 계산해봤죠. 이게 아파트였다면 30만 원, 상가였다면 72만 원, 오피였다면 32만 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100이라는 숫자가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죠. 중개법 시절에 실무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월 일부 이자를 쳤다고 그랬어요. 일부 이자. 일부는 1%를 얘기하죠. 연리로 따지면 12%예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죠. 내가 전세 8천짜리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을 써버리는 바람에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월세 전환시키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월 일부이자가 얼마다? 30만 원이잖아요. 1%니까. 그럼 곱하기 100하면 다시 3천이 나오죠, 지금.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월수. 이 부분이. 그러면 주택임대차는 여기 통상 24가 곱해졌고 상가임대차는 통상 12가 곱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2006년도부터 100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차는 이렇게 계산함이 대원칙인데 이게 소액임대차 있어갖고 이렇게 100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너무너무 보수가 올라간 거죠. 무려 3배 정도가 실제로 뛰었어요. 소액임대차 있어갖고. 그래갖고 소액임차를 부하기 위해서 요거 조정을 해놨죠. 해갖고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에요. 월세 곱하기 100이라는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그럼 미만이라고 그랬죠, 이건 또. 그럼 딱 5천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거죠.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에다 곱하기 몇을 한다? 70을 한다. 곱하기 70을 합니다. 이거는 적당히 낮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70%를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얼른 계산해도 4천만 원밖에 안 나오죠. 그럼 5천만 원 미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거래금은 어떻게 되느냐? 2천 더하기 20만 원 곱하기 70이다. 그럼 이게 1,400 나오죠, 지금? 그러면 3,400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이 만약에 주택이었다. 그럼 주택률을 이용하면 되죠? 그럼 주택은 곱하기 0.5%죠. 5천만 원 미만. 0.5%죠. 그러면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17만 원 계산되고 0.5 때리면 이게 상가였어요. 그럼 곱하기 0.9%예요. 그럼 30만 6천 원 이제 계산이 되고요.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5P였습니다. 그럼 곱하기 0.4%죠. 그러면 10, 4, 46, 3, 42, 13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와버리면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맞죠? 이 점은 꼭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이렇게 계산한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이걸 또 놓치면 안 돼요. 상가임대차든 토지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전부 다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인데 우리 무보증 월세라는 거 있죠. 무보증 월세. 보증금 없이 뭐 3개월치 월세를 먼저 내는 거 또는 10개월치 월세를 먼저 내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보증 월세 30만 원이었다. 그럼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100개 안 나오죠? 이거 3,000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2,100으로 잡아야 되죠? 왜 2,100인지 아시죠? 보증금 없잖아요. 보증금이 빵이니까 월세 30이었다면 곱하기 100 하면 3,100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이므로 30만 원 곱하기 70이 해야 되죠? 2,100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로 내는 경우도 있죠? 연세. 그러니까 이제 지방 쪽에서 연세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치 한꺼번에 딱 주는 거지. 1년치를. 그럼 1년치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줬다. 그럼 월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 12도 나눠주면 되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정도고. 그 다음 이제 실무에서 또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단기 임대차. 단기 임대차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피나 원룸 같은 경우에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 한 학기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학이 16주 수업인가요? 내가 알기로 16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닐 때 16주였는데 3월, 4월, 5월, 6월 맞죠? 우리 대학생들 그럼 4개월만 딱 임차하겠대. 그러면 이때는 이제 4개월 임대차는 거의 안 줍니다. 주인분들이 안 줘요. 근데 이제 단기 임대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주인분들도 있어요. 단기를. 대신 월세가 굉장히 세지. 그런 데들은 그렇게 하는데 단기 임대차를 했을 때 이제 보수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임대차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만 원짜리다. 그러면 월세가 30만 원이면 한 50만 원 받겠죠. 그래서 200만 원 먼저 받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200만 원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월세로 받아버리면 이거 12로 나눠줘야 되죠. 맞습니까? 12로 나눠가지고 월세를 산출한 다음에 이게 산출한 다음에 곱하기 이제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70을 해줘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임대차 뭐가 좋을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단기 임대차는 이제 싸게 받아요. 일단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단기 임대차 같은 건 시험에 낼 일이 없어요. 네, 실무적으로 이제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산 연습을 다 해본 거예요. 이제 계산 연습 다 해봤고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나옵니다. 거기 288쪽에. 그럼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이것도 아주 잘 묻는데 개공과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로 한다고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러면 약정이 없다면 잔금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자, 그 점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지급 시기까지 봤고요. 그 옆에 이제 실비가 나옵니다. 실비. 실비는 솔직히 잘 안 물어보는데 부담자가 누구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비의 부담자가 누구냐. 그럼 법제 32조 2항을 잠깐 보시면 법제 32조 제2항. 개업공사는 중개의뢰로부터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실비의 실비 종류 두 가지가 언급됐어요. 그럼 이 부분은요, 지금 요 실비 표로 하나로 이제 정리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실비에 대해서는. 그럼 방금 지금 읽어봤는데 실비의 종류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인정한 취지를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담자가 누구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것은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에요.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 그러면 우리가 확인 설명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 증명서 그거 지시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발급받는 비용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예요.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것은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예치 이거 할 때 보증 설정 같은 거 하라고 그랬죠. 그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실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만 딱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부 관련 비용이죠. 이거 예치에 대한 비용이에요. 이렇게 인정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담료라든가 경계가 의심스러워요. 그래갖고 측량비가 들어갔어요. 또는 물건이 아주 안 좋았고 특별한 광고비가 들어갔어요. 특별한 광고라는 것은 생활정보지에다가 전면 광고를 때렸다. 이런 특별한 광고비가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법이 정하는 실비다 아니다. 실비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비용들 발생되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거는 의뢰인과 별도로 협의해야 돼요. 협의하고 별도로 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실비가 아니라는 거 감 잡고요. 그러면 이 실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와 똑같습니다. 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도 시도조례로 세부 내용을 정합니다. 그러면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가 틀렸다. 그럼 이것도 사무소 기준으로 통일해야 되겠죠, 실비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토부령의 실비 한도를 어떻게 정해줬냐면 그 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정해졌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의 한도는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의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 대충 정해주고 조례가 정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 지금 조례가 실려 있는데 거기 그저 290쪽의 맨 위에 서울특별시 조례 실비의 한도 실려 있죠. 이거 우리 인천광시 조례 똑같다 틀리다? 우리 인천광시 조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는 전국 통일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고 산출 내역을 보세요. 재증명서 공부의 발급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 재증명서 공부의 발급 열람 대행비라고 발급 열람 건당 얼마나 돼 있어요? 1,000원입니다. 1,000원. 이게. 그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 수수료, 보험 공제 가입비, 발급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비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치에 대한 비용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산출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 두시고요. 이게. 그러면 이 비용이 발생되면 누구한테 이걸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권리관계 확인에 소된 시비는 지 물건을 팔려고 공부를 먼저 발급받았죠 지금. 그러면 이거 이전 의뢰인이 부담한다, 취득 의뢰인이 부담한다.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먼저 지출한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여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시비 이거는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용은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부담자 정도만 주의를 해주세요. 부담자 정도만. 자, 그럼 그 정도 실비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 법령상은 영수증 교부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영수증 제도. 보수를 받았을 때, 실비를 받았을 때 우리 공인인증사 법령에서는 영수증 교부 제도가 있다, 없다. 이런 제도 없어요. 이게. 근데 보수 실비 받았거든요, 다. 그러면 이거 영수증 교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우리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그랬죠?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개업을 하시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현금을 얼마 이상? 10만 원 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수로.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하면요. 이거 과태료 맞습니다. 거기다가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포 상금이 미발행 금액의 몇 프로? 20%죠. 20%. 20%죠. 아, 그래갖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그 젊은 친구가 300만 원 보수였는데 우리 개봉이 보아하니까 현금 영수증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끌어준 거야, 슬쩍. 안 끌었는데 세무서에서 얼마 지나지 않고 연락 왔지. 왜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냐? 신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걔가 신고한 그 친구는 슬쩍 신고해버린 거죠. 그냥 60만 원 포상금으로 받아갔죠. 20%니까 받아가고요. 개공은 150% 맞습니다. 엄청 세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 영수증 꼭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령상은 영수증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다 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영수증 교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까지. 현금 영수증 가맹점 다 가입합니다. 좀 다. 그래서 웬만한 현금 영수증 다 발행하고 있어요. 일단.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291쪽에 그 문제가 있죠. 291쪽의 문제. 잠깐 한번 볼까요? 문제가 썩 마음에 안 드는데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지문이에요.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의 한도연화 필요한 사항은 이거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세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스킬들을 연습하는데 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정한다. 조례를 정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조례 밑줄 긋고 오 나가는 거죠. 2번 지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주택이죠. 역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맞습니까?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유일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서로 협의하에 결정한다. 이게 말도 잘 안 나오네. 맞습니까? 예. 다음 3번 질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밑줄 긋고 가야 되죠.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구역,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그럼 이거 오피 적용하는 거 맞죠?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매매기간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를 상한율로 하고 이 범위에서 결정한다. 맞습니까? 예. 4번 질문. 토지, 상가건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입니다. 그럼 밑줄 긋고 시작하고요.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이 1,000분의 9 이내에서 1,000분의 9 밑줄 그으면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하에 결정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 맞았고 5번 질문. 개업공사는 주택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주택의 동그라미 쳐야 되죠. 중개보수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율을 중개보수 실비율 및 한도표에 명시해야 되며 이를 초과의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주택이 틀렸어요. 주택 외에 주택 외.
주택 외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을 한도를 명시하여 게시하고 게시된 이유를 추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아주 잘 나가다가 5번에서 장난을 쳤죠, 지금. 그러니까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런 식의 지문은 썩 훌륭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냥 1, 2, 3, 4번 지문이 우리가 한 번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풀어보고 갑니다. 주택 외에 대해서만 개공이 그 한도 내에서 명시하게 게시하고 게시된 이유를 추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주택 외에 대해서만.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공인인사협회 및 보칙이 나와 있죠? 그럼 깔끔하게 커피 한 잔 먹고 갈까, 그냥? 네, 그러시죠.